네, 국빈 방미 기간의 정상회담과 미의 연설 등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한 윤 대통령,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순방 성과를 얻고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이었죠. 하버드대학교 연설을 끝으로 윤 대통령 공식 일정은 굵직하게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순방 국빈 방미에 대해서 지난 70년 동맹의 70년 성과를 정리했고 또 향후 70년 비전을 설계한 자리였다 자평을 했는데 두 분의 이번 대통령의 방미 관련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한미 동맹의 균열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이제 동맹이다, 혈맹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두 양자 사이가 삐걱거린다는 걸 사실 모르는 국민들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복원이 된다. 한미 동맹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 내용들도 보면 뭐 그 만찬에서 이제 뭐 노래도 부르시고 어떤 친밀감을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그 딱딱한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아 우리가 뭐 동맹이에요 혈맹이에요 하는 것보다 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정말 친하구나 예.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가 친밀하게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안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핵공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한국식 핵공유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식 핵공유에 비해서 나토식은 그 핵 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영토내 반입을 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워싱턴 선언에 의하면 핵 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핵잠이 네. 지속적인 가시성을 보인다는 건데 이게 예. 사실상 이제 그 뭐 기항을 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영해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 핵무기가 영해내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나토는 그 다자협의체지 않습니까? 예. 양자협의체가 다자협의체보다 훨씬 더 그 우선순위가 높다는 면에서 제가 나토식 핵공유 이상의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부분인데 넷플릭스나 이런 그 투자를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IRA 법안이나 그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지금 예. 이제 그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성과를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안보라고 하지만 안보의 경제가 종속되는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보에 관련해서 이런 그 다른 어느 나라도 미국과 할 수 없는 이런 워싱턴 선언을 이뤘다는 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설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네, 평가하시겠습니까? 좀 다소 다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 뭐 한미 동맹이 균열을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국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 몰랐고요. 작년 이맘때였었죠. 5월 이제 다음 달이죠.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 당시 퇴임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짜다가 이제 좀 일정상의 문제로 통화만 10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까지 현직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전직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어떤 연락을 한다거나 따로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동맹이 균열이 갔을 정도의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항상 좋았습니다. 한미 동맹이 저는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제까지 74차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해서 이제까지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74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분이 누구냐면 11차례를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 10차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도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국빈 초청을 예. 당해서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환대도 많이 받으셨고 뭐 의회 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식 국빈 방문으로서의 저는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리 새어 나갔다는 부분 저는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아쉬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지 않았냐. 예. 뭐 안보 워싱턴 선언도 굉장히 자화자찬을 여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상으로는 뭐 제일 처음에는 사실상 핵공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또 말을 또 미국에서 오히려 아니다 사실상이란 말 없다 그리고 핵공유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반문을 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다. 저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제2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이 말에 이 단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의 어떤 선언들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 다 안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시기 전에 더 바랬던 점은 경제적인 성과를 더 바라셨다고 저는 보여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넷플릭스의 투자도 물론 좋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또 실제 새로운 출단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번에 경제 사절단을 대규모로 해서 갔는데 오히려 네. 미국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우리는 오히려 얻어오는 것이 없는 경제적인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상회담이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중에 두 정상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난해 푸놈펜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세 번째라고 저희가 좀 네네네. 정정을 하겠고요. 예. 사실 지금 두 분의 평가도 갈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여야의 평가도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오히려 이제 국익의 위험만 이제 가중시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지금 현재 과연 워싱턴 선언 정도로 핵 정보를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번 야당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토밖에 없거든요. 나토는 그런데 다자예요. 다자. 한 26개 나라가 지금 협의를 하는데 다자 협의체라는 게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결론도 안 나오고 협의도 안 나오고 양자 협의라는 게 핵과 관련한 사안을 가지고 양자 협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선언으로서 정례화시킨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러면 야당의 생각이라면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뭐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그 정도 성과도 못 이룬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들 그러면 관련자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말씀 이제 뭐 연속성 있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핵 동맹으로 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한 건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진짜 불과 얼마 전에 예. 아니 6개월 안에 핵 개발할 수 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또 그렇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니 워싱턴 선언이 뭡니까? 핵 개발 포기하겠다는 선언 거기에 사인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또 뜬금없이 6개월 안에 또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이번에 이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워딩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를 하기로 선언문에 서명까지 하시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오히려 그 뒤에 나온 얘기가 6개월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는지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핵 억지력을 계속 높여가는 것, 북한의 핵 억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과 계속 이제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그건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정부든 뭐 보수 정부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국과 공유를 해오고 있었어요. 물론 이번 워싱턴 선언을 해서 뭐 나토보다 더 강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평가를 하겠지만은 오히려 정말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가 이제까지 없었던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얻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 오히려 예.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는 일본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일본도 추후에 참여를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미일 그리고 한일 간에 오히려 군사동맹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불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런 일본의 참여와 언급까지는 저는 굳이 대통령실에서 하실 필요가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곧 방한을 한다라는 보도가 저희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 G7에 앞서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보도로만 본다면 그럼 이것이 지금의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추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일정을 앞당겼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일본이 어젠가 그 화이트 리스트로 재지정을 했어요. 예. 한국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전까지 안 하다가 왜 지금 했을까? 지금 미국과 한국의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 굉장히 친밀해지는구나. 그러면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의 폭을 더 넓혀가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만큼 작게 논의할 게 이제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미리 와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논의도 하고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논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인접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멀리라도 있지, 일본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반일 감정, 불필요한 반일 감정이나 이런 정치 공세 가지고 굉장히 망가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복원해야 될 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더 논의하고 미국과 지금 어떤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보와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논의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좀 전격적으로 좀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네. 오는 것 같은 이제 모양새거든요. 네,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월에 있었던 어떠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예. 이후에 답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8월로 예상을 보통 많이 예. 했었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지금 5월 예. 특히나 G7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줄 것인가? 실제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했을 때도 오히려 진짜 어두운 거 없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진짜 오므라이스만 먹고 온 거냐라고 비판이 있을 만큼 오히려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윤 대통령이 그때 성과가 안 난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면 일본 측의 반응이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 당시에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5월 초에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방안을 해서 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달에 얘기하셨다. 지켜보면 일본의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이나 어떠한 반응을 낼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3월 달에 있었던 어떤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가 예. 조금은 구체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 7일, 뭐 8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 질 바이든 여사도 그랬고 김건희 여사도 그랬고 또 대통령 부인들의 어떤 그 행보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오토 원배 유가족도 만나기도 했고요. 단독 일정으로 뭐 탈북민도 만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외교 내조를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정치인이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실 수 없는 일정, 피치 못하게 그런 일정들을 그 아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뭐 여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정치인들의 아내가 활동을 합니다. 그걸 이제 무려 이제 영부인이시니까 영부인이 활동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대통령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가지고 야당도 계속 문제 삼는데 그런데 그 야당 정치인들도 그 사모님들 다 활동하시잖아요. 지역구 가시면 다 본인이 못 가고 본인이 이제 국회에 매여 있고 할 때 또 그 아내분들이 다 움직이고 그게 이제 또 어찌 보면 또 큰 정치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고 더 원활하게 그 표면적을 넓혀 나가는 그런 이제 대화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의 영부인께서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더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세요.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제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영부인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야당의 행태가 좀 있는데 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설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일단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어떤 그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분위기도 어떻고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이건 상당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부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조용한 내조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 말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대다수가. 왜? 안 지키시니까. 그거 100번 얘기해봐야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조용한 내조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4월 달에는 이 미국 방문 전에는 오히려 공식 일정은 대통령보다 더 많으셨어요. 훨씬 많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뭐 약자를 사회의 어두운 곳과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응원합니다. 다만 이 부속실을 없앴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조 외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다 인정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속실에서 공식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형식 안에서 이것이 실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속실, 대통령실의 일부 조직이 김건희 여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명한 활동을 하셔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고 오히려 미국 지금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실 홈페이지 저 가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사진 봐요. 근데 사진 저는 저거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포커싱 되는 사진 제발 민주당에서 이제 그만 좀 찍어라. 아니 찍는 건 뭐라고 싶진 않아요. 찍을 수는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 마크를 붙여서 공식 릴리즈되는 보도 자료로 뿌려지는 사진에는 저는 이제 왜 김건희 여사가 계속 중앙에 이렇게 포커싱이 되면서 되는지 그 부분이 너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배우자 관련한 뭐 4개의 법률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냐면 이제까지 대통령 배우자는 민간인 신분인데 이제까지 정확하게 신분은 민간인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앞으로라도 어떤 배우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와 그다음에 절차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면에서는 뭐 이건 꼭 김 여사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저는 필요한 법이라 미국에 특히 이게 모법이 된 게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떠한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참고해가지고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한 발의에 대한 얘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 부분만 집중해 가지고 이 배우자법을 만들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에서 해왔던 그 영부인에 대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엄해성 공격이라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게 이제 만약 그런 거라도 좀 안 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그게 예산을 좀 독립하고요. 뭐 이렇게 좀 법이 없었으니까 한번 하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정치인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 마치 영부인을 어떤 이 정권의 약점인 것처럼 타겟팅을 해가지고 공격해 온 게 지금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배우자법을 그렇게 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이루어진 지지율은 어땠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긍정, 부정 모두 이제 소폭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주목해봐야 할 이제 대목은 긍정, 부정 평가 이유로 양쪽에서 모두 외교를 꼽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이유도 외교, 부정의 이유도 외교라는 것인데 이 여론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친밀감을 보이고 많은 이제 성과를 얻고 같이 이렇게 얼싸안고 노래도 부르고 좋아요. 그 미국하고 굉장히 친해지는구나. 하지만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등거리 외교, 중립 외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러시아 전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과의 성과가 높을수록 그 우려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도 올라가고 긍정평가도 동시에 올라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만들어질 이 새로운 질서는 그 한번 보시자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무기만 공급하는데도 1년 넘게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세가 러시아가 우세냐, 뭐 우크라이나가 우세냐, 뭐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이 성자의 최종 성자는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미국이라는 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시진핑이 중국에서 뭐 본인의 이제 권력 강화를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그런 썰도 있었지만 지금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군사력이 세요. 우크라이나가 그 대만보다 군사력이 더 약합니다. 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사력 기준으로. 그러면 대만 해협 200km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지 그렇게 따지면 이제는 그 새로운 미국의 시대, 미국 중심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미국 중심 시대에서 그러면 그 전에 미국 중심 시대에서는 글로벌 미국이었어요. 모든 국가들한테 한 좌석씩 다 주고 그래 나도 국가고 너도 국가고 다 같은 국가니까 말 똑같이 해보자였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고 친한 동맹끼리 더 이렇게 로컬화되는 그런 미국 중심의 시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자리, 친한 자리, 동맹국의 자리에 빨리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만약 놓치고 다른 나라가 먼저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에 경제가 종속이 되는데 경제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또 대통령께서의 결단이란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재편되는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조금 더 선명성을 띠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이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어떤 그 외교 기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잘못됐다, 잘 됐다 이 부분은 뭐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이제 원영석 변호사님이 보시는 어떤 보수 쪽에서 보는 어떤 그 신냉정 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나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대립되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보면 중국과 미국은 경제 수출 교역량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우리는 중국과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급감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여론조사에 저는 그 뉴스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봐요.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철수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1조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적대국도 아니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지금 뭐 전쟁을 하는 국가도 아니지만은 우리 경제가 거기서도 뭔가를 팔고 있고 지금까지 잘 예를 들어서 팔아왔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철수를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대립은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중재자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 있어서도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중국을 멀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적어지는데 왜 우리가 한쪽에 그리고 신냉정 체제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뛰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연착륙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여론의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또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네. 또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할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선출이 됐죠. 삼선의 박광원 의원, 친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이고요. 이게 보니까 후보가 4명이었는데 결선 투표 가능성도 나왔었지만 네. 이게 뭐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가 됐고 네. 또 친이낙연계다. 뭐 여러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보시는지 저는 이 박강원 원내대표에서 이제 뭐 소위 개따위라고 하는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비토감이 강하세요. 근데 저는 어저께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예상하셨어요? 네, 왜 네. 그러냐면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을 상대로 한 진짜 소위 말하는 반장 선거잖아요. 네. 각 당의 반장 선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개개인 간의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개파라든지 이걸 더 뛰어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박홍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 한 표 차로 졌었어요. 2등 했었어요. 석패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내대표의 징크스 중에 하나가 2위 하시면 그 다음에 원내대표 보통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수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1년 전에. 그럼 본인은 1년 동안 의원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표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부분에서 박강원 원내대표의 성향이 또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편이고 각을 지지 않는 편이고 그러니까 개파보다는
하는 의원들 사이의 호감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계파에 따라 지금 민주당은 어떤 뭐 계파의 수장이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이 의원 찍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는 그런 의원들한테 확인해봐도 그런 지시나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고 특히나 전해철 대표 의원이라든지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 중도에 어떤 드랍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단일화 아닌 단일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명 소위 말하는 범명계가 3명이고 반명이 1명이면 여기에 결집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박강원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 민주당 게시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 권리당원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박강원 대표가 어떤 계파색을 강하게 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라면 박강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당 내에서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알갈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표에 실망하고 저는 권리당원끼리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됐던 윤재욱 원내대표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 당선되시는 거 보고 이 민주당이 그래도 대홍수에 대비해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구나.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박광원은 비명계기도 하고 네. 또 이낙연계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각하더라도 그게 딸려가지고 어떤 정통성에 타격을 입진 않아요. 그리고 이낙연계니까 설마 그 돈봉투가 송영길 대표발 돈봉투가 설마 박광원한테 갔겠냐. 그럼 박광원은 돈봉투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런 계산이 있었다 보시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체제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 하나 살려가지고 다음 이제 총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뭐 어디 뭐 북유럽에 있다는 그 지구 종말의 날이 왔을 때 종자 씨앗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장소처럼 그 노아 역할을 박광원한테 맡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짧게 얘기해드리면 얼마 전에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 근데 민영배 의원은 누가 알더라도 다 아는 친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분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광원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 이낙연계다 이렇게 너무 색깔을 강하게 띄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